제4부 거짓의 그림자. 외국의 전함 300척이 대한해협을 건너고 있었다. 바다가 검었다. 하늘도 검었다. 한여름이었으나 외국 함대가 지나는 바다 위에는 해가 뜨지 않았다. 검은 구름이 함대를 따라 움직이며 햇빛을 가렸다. 자연의 구름이 아니었다. 흑명신의 기운이 함대를 감싸고 있는 것이었다. 전함의 선두에 야마토가 서 있었다. 그의 갑옷은 검은색이었다. 갑옷의 표면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동공이 세로로 갈라져 있었고 눈의 흰자가 옅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석 달 전 흑명신에게 영혼의 일부를 내준 뒤로 야마토의 몸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 자신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양심이 사라진 사람은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법이었다. 야마토 곁에 흑명신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형체가 없는 그림자였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야마토만이 볼 수 있었다. 가야 해안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야마토가 물었다. 이틀이다. 장수가 대답했다. 야마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파도가 전함의 뱃머리를 때리고 있었다. 흑명신의 그림자가 속삭였다. 신라의 화랑들이 가야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다섯으로 흩어졌다. 해안에는 한 명뿐이다. 야마토가 웃었다. 그 웃음에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한 명이라. 아무리 강한 자라도 300척의 전함을 혼자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흑명신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라달의 별의 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야마토에게 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었다. 야마토가 두려움을 느끼면 전쟁의 의지가 꺾인다. 흑명신에게 필요한 것은 야마토의 맹목적인 자신감이었다. 거짓된 자신감이었다. 거짓이 커질수록 흑명신의 힘은 강해졌다. 함대의 뒤편에는 외국의 병사 2만 명이 전함에 빽빽이 실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도 야마토와 같은 변화가 미약하게 나타나 있었다. 동공이 살짝 세로로 갈라져 있었고 얼굴에 인간적인 온기가 희미해져 있었다. 흑명신의 기운이 함대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다. 그것을 용기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양심이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가야 해안의 낙동강 하구에 아라달이 서 있었다. 그는 높은 절벽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전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구름의 색이 비정상적이었다. 저것은 비구름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어둠이었다. 도리가 아라달 옆에 섰다. 풍월주, 정찰대가 돌아왔습니다. 외국 함대의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300척의 병사 2만 이상입니다. 아라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미사온이 이미 예지 능력으로 알려준 정보와 일치했다. 가온, 비루, 해안마을 백성들의 대피는 완료되었느냐? 가온이 대답했다. 모두 내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몇몇 어부들이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 배를 두고 갈 수 없다고. 아라달이 잠시 생각했다. 내가 직접 가겠다. 아라달은 절벽을 내려가 해안 마을로 향했다. 작은 어촌이었다. 초가지붕 집들이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모래밭 위에 배 16척이 끌어올려져 있었다. 배 곁에 노인 5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아 빠르게 이동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배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평생의 삶이 이 배에 담겨 있었다. 아라달이 노인들 앞에 섰다. 어르신들, 외국의 전함이 이틀 뒤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전장이 됩니다.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이 배가 내 전부야. 이것 없으면 전쟁이 끝나도 살 수가 없어. 아라달은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 절박함이 있었다.
이 노인에게 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가족을 먹여 살린 도구이자 삶 자체였다. 아라달이 무릎을 꿇었다. 화랑의 풍월주가 늙은 어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도리와 가온과 비루의 눈이 커졌다. 어르신, 제가 약속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새 배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목숨이 먼저입니다. 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노인이 아라다를 내려다보았다. 젊은 화랑의 눈에 거짓이 없었다. 진심이었다. 노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가지. 노인들이 마을을 떠났다. 아라달은 일어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별의 검이 희미하게 빛났다. 충의 진리가 반응한 것이었다. 자신보다 큰 것을 위해 겸손해지는 마음. 그것이 충이었다. 라. 서라벌에서는 다른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흥왕의 조정에 배신자가 있었다. 이름은 석현이었다. 대신의 직책을 가진 귀족으로 신라의 군사 배치와 방어 전략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석현은 본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으나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살아왔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나 속으로는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했다. 그런 그에게 흥명신의 손길이 닿았다. 어느 밤 석현의 방에 어둠이 찾아왔다. 야마토에게 찾아갔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흥명신은 야마토의 욕망을 자극할 때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야마토에게는 군사력과 영토를 약속했으나 석현에게는 권력을 약속했다.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왕이 필요할 것이다. 네가 그 왕이 되어라. 석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평생 왕좌를 꿈꿔왔다. 진흥왕의 혈통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이 항상 불만이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신라의 방어 계획을 외국에 넘겨라. 석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양심은 흥명신이 건드리기 전부터 이미 희미했다. 흥명신의 손길은 그 희미한 양심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뜨렸다. 석현은 비밀 전서구를 통해 신라의 방어 배치도를 외국으로 보냈다. 어느 해안에 몇 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어느 고개에 방어진이 설치되어 있는지, 가장 취약한 지점이 어디인지 모든 정보가 외국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석현이 몰랐던 것이 있었다. 미사온의 존재였다. 미사온은 북쪽 전선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환영을 보았다. 서라벌의 조정 안에서 누군가가 비밀 문서를 복사하고 있었다. 환영 속의 인물의 얼굴이 선명하지는 않았으나 복장은 보였다. 높은 관직의 관복이었다. 미사오는 즉시 아라달에게 전원을 보냈다. 화랑들 사이에는 봉화와 전서구를 이용한 비밀 통신 체계가 있었다. 아라달은 전원을 받고 서라벌의 하람별에게 다시 전했다. 하람별은 서라벌에 남아있는 유일한 오인 화랑이었다. 하람별은 세롬과 소리를 데리고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하람별은 전투형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은 치유와 생명이었다. 그러나 별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의외의 쓸모를 발휘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람별이 별들에게 물었다. 서라벌에서 거짓된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느냐? 별들이 대답했다. 그들의 대답은 직접적이지 않았다. 별들은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다. 빛의 방향과 밝기로 의미를 전달했다. 하람별은 그 빛을 읽을 수 있었다. 별 하나가 서라벌 동쪽을 가리켰다. 동쪽 귀족거리의 한 저택이었다. 하람별은 세롬과 소리에게 그 저택을 감시하라고 했다. 이틀 뒤 세롬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석현이 깊은 밤 저택의 뒷문으로 수상한 사내를 만나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외국의 옷을 입고 있었다. 하람별은 이 사실을 진흥왕에게 직접 보고했다. 진흥왕은 경노했다. 석현을 즉시 체포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석현은 도주하려 했으나 화랑들에게 붙잡혔다. 신문 과정에서 석현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증거가 있느냐고 버텼다. 그때 하람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석현의 손을 잡았다. 석현이 거부했으나 호위 병사들이 그를 고정했다.
하람별의 손에서 초록빛이 흘러나와 석현의 몸을 감쌌다. 하람별은 치유 능력의 응용을 사용했다. 사람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거꾸로 말하면 사람의 정신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다만 하람별은 상대의 동의 없이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이었고 수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었다. 하람별의 눈에 석현의 기억이 흘러들어왔다. 흥명신과의 만남, 방어 배치도를 복사하는 장면, 외국 첩자에게 전달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했다. 하람별이 눈을 떴다. 이 사람은 외국의 군사 기밀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흥명신이 있습니다. 진흥왕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흥명신이라는 이름을 그는 이미 아라달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초월적 존재가 전쟁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왕에게도 큰 충격이었으나 진흥왕은 현명한 군주였다. 충격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석현을 가두어라. 그리고 방어 배치를 즉시 변경하라. 적이 우리의 배치를 알고 있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명이 떨어졌다. 신라의 방어 전략이 긴급하게 수정되었다. 이사그몬이 세운 원래의 전략은 폐기되고 새로운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사그몬에게 급히 전서구를 보내 상황을 알렸다. 이사그몬은 서쪽 국경에서 전서구를 받아 읽고 이를 갈았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니. 그는 즉시 새로운 전략을 짰다. 원래의 방어 배치가 적에게 노출되었다면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었다. 적이 알고 있는 배치대로 허수를 배치하고 실제 병력은 다른 곳에 숨기는 것이었다. 적이 빈 진지를 공격하는 사이에 측면에서 기습하는 전략이었다. 이사그모는 이 전략을 각 전선의 지휘관에게 전달했다. 그의 능력인 시간 조절은 전술을 세우는 데도 쓸모가 있었다. 시간을 느리게 만들면 생각할 시간이 늘어났다. 다른 사람에게는 1시간이지만 이사그몬에게는 10시간처럼 느껴지는 상태에서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신은 석현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쪽 국경에서 이사그몬이 맞닥뜨린 것은 백제의 대군이었다. 백제의 2만 병력이 국경을 넘어 밀려왔다. 선두에 선 장수의 이름은 흑치였다. 백제에서 손꼽히는 명장이었다. 그는 본래 의로운 사람이었다. 전쟁을 싫어했고 백성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장수였다. 그러나 백제 조정 내부의 일부 귀족들이 흥명신의 유혹에 빠졌고 그들이 왕을 설득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다. 흑치는 군인의 의무로 출전했으나 마음은 무거웠다. 이사그모는 서쪽 국경의 산성 위에서 백제군을 내려다보았다. 보리와 다리와 바오가 옆에 있었다. 신라 수비군 3천이 산성과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다. 3,000대 2만, 숫자만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이사그몬이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 백제군의 행군을 관찰했다. 그의 눈에 적의 대형이 세밀하게 분석되었다. 선봉이 강하고 측면이 약했다. 후방 보급선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산길을 따라 오고 있어서 대형이 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보급선을 끊는다. 이사그몬이 말했다. 보리, 네가 기병 500을 이끌고 우회하여 적의 후방 보급선을 차단하라. 보급이 끊기면 이만의 군대도 사흘 안에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보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출발했다. 다리, 바우, 성문을 열어라.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성문을 연다고요? 적이 밀려올 텐데요. 그래, 적이 밀려오게 만들 것이다. 성 안으로. 이사그몬의 전략은 대담했다. 성문을 열어 적을 안으로 유인한 뒤 성 안의 좁은 골목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다. 좁은 공간에서는 수의 우위가 무력화된다. 그리고 이사그몬의 시간 능력이 좁은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었다. 백제군의 선봉이 산성 아래에 도착했다. 성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함정일 수 있다는 판단에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러나 후방에서 밀어붙이는 본대의 압력에 선봉이 성 안으로 진입했다. 이사그몬이 시간을 발동했다.
성문 주변의 시간이 느려졌다. 성 안으로 들어오던 백제 병사들의 움직임이 절반 속도로 줄었다. 반면 신라 병사들은 정상 속도로 움직이며 느려진 적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사금호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다. 죽이지 마라. 무장 해제만 하라. 다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적을 살려두라는 겁니까? 그렇다. 이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온 것이 아니다. 흑명신의 영향을 받은 귀족들에 의해 끌려온 것이다. 우리의 적은 병사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이다. 이사금온의 판단은 냉철하면서도 인간적이었다. 그는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화랑이었다. 화랑 정신의 인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하람별에게 주어진 진리였으나 다섯 화랑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였다. 전투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사금온의 시간 능력 덕분에 신라군은 백제 선봉 3천을 무장 해제시키는 데 성공했다. 사상자는 양쪽 다 최소한이었다. 그러나 성 밖에는 아직 17,000의 백제군이 남아 있었다. 이사금온의 기력이 소모되고 있었다. 시간 능력을 오래 유지하면 정신적 피로가 급격히 쌓였다. 3시간의 전투 후 이사금온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보리로부터 전서구가 도착했다. 보급선 차단 완료. 백제군 후방에서 혼란 발생. 이사금온이 미소를 지었다.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백제의 장수 흑치는 후방 보급선이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진군을 멈추었다. 그는 노련한 장수였다. 보급 없이 전투를 지속하는 것은 자멸이라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선봉 3천이 이미 무장 해제되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다. 무장 해제되었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적이 아군 병사를 살려두었다는 사실이 흑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흑치는 결단을 내렸다. 퇴각을 명했다. 백제 귀족들이 반발했다. 외국과의 동맹 약속을 어길 수 없다고,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흑치는 대답했다. 병사의 생명이 동맹보다 중하다. 보급 없이 싸우면 우리 병사들이 굶어 죽는다. 그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백제군이 물러갔다. 서쪽 국경이 일단 안정되었다. 이사금호는 성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다. 극도의 피로가 밀려왔다. 다리가 다가와 물을 건넸다. 이사금온, 대단합니다. 3천으로 이만을 막았습니다. 막은 게 아니다. 적장수가 현명했을 뿐이다. 흑치라는 사람은 참된 장수이다. 이사금호는 적장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았다. 전쟁은 적이 있어야 성립하지만 적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었다. 가야 해안에 외국의 전함이 나타난 것은 미사온의 예측대로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수평선 위로 검은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점들은 빠르게 커졌다. 300척의 전함이 바다를 덮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함대 위를 따라왔다. 바다의 색이 변했다. 맑은 남해의 푸른빛이 탁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해안가의 물고기들이 죽어 떠올랐다. 흑명신의 기운이 바다의 생명마저 죽이고 있었다. 아라달은 해안 절벽 위에서 함대를 보았다. 도리와 가온과 비루가 옆에 있었다. 그리고 노을찬이 있었다. 노을찬은 남쪽 해안 방어를 맡아 먼저 도착해 있었다. 쇠돌과 마루와 다미도 함께였다. 노을찬이 함대를 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300척이라 장관이로군. 아라달이 노을찬을 바라보았다. 무서워하지 않느냐? 무섭지. 그런데 무서워하면 빛이 약해지잖아. 그러니까 안 무서운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무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야. 노을찬의 말에 아라달이 웃었다. 이것이 노을찬이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 용의 진리를 가진 사람다웠다. 작전을 말하겠다. 아라달이 말했다. 노을찬, 네가 바다 위로 나가서 전함을 막아라. 빛으로 적의 돛을 태우고 상륙을 저지하라. 혼자서. 나도 간다. 네가 공격하는 동안 내가 보호한다. 2명이서 300척의 전함을 상대한다.
그렇다. 노을찬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해보자. 두 사람은 해안으로 내려갔다. 작은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웠다. 어부가 두고 간 낡은 배였다. 두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크기였다. 도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풍월주, 위험합니다. 최소한 군선을 타고 가셔야 합니다. 군선이 나가면 적이 먼저 공격한다. 작은 배로 가야 적이 방심한다. 아라달의 판단은 옳았다. 작은 어선 한 척이 300척의 함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본다면 적은 웃을 것이다. 그리고 방심할 것이다. 배가 바다로 나갔다. 아라달이 노를 저었고 노을찬이 뱃머리에 섰다. 파도가 높았다. 배가 크게 흔들렸다. 검은 구름이 머리 위에 드리워지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한여름이었으나 한겨울의 바람이 불었다. 외국의 선봉 전함에서 신라의 작은 어선을 발견했다. 병사들이 웃었다. 어선 한 척으로 함대를 막으려는 것인가? 야마토에게 보고가 올라갔다. 야마토도 웃었다. 그냥 밟고 지나가라. 선봉 전함 10척이 어선을 향해 방향을 틀었다. 거대한 전함이 파도를 가르며 달려왔다. 어선과의 거리가 빠르게 줄었다. 아라달이 노를 멈추고 일어섰다. 별의 검을 뽑았다. 검이 빛났다. 바다 위에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검은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쳤다. 전함 위의 병사들이 눈을 가렸다. 갑자기 강한 빛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노을찬이 양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에서 금빛 빛이 타올랐다. 이번에는 2달 전 수련장에서 폭주했던 것과 달랐다. 완벽하게 조절된 빛이었다. 노을찬은 빛을 모아 거대한 빛의 굴을 만들었다. 그 구가 사람의 키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빛이 바다를 비추자 검게 변해 있던 바닷물이 다시 맑아졌다. 흑명신의 기운이 빛에 밀려나고 있었다. 간다. 노을찬이 빛의 굴을 선봉 전함을 향해 날렸다. 빛이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전함에 돛에 명중했다. 돛이 순식간에 타올랐다. 불이 아닌 빛이었으나 효과는 불보다 강했다. 돛이 빛에 삼켜져 사라졌다. 돛을 잃은 전함이 바다 위에서 멈추었다. 노을찬은 연달아 빛의 굴을 만들어 날렸다. 2번째 전함에 돛이 타올랐다. 3번째, 4번째, 5번째. 선봉 전함 10척 가운데 5척이 돛을 잃고 멈추었다. 나머지 5척이 겁에 질려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함대의 본체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다. 290척의 전함이 바다를 가득 메우며 밀려왔다. 노을찬의 빛으로 5척을 멈춘 것은 대단한 일이었으나 나머지를 모두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을찬의 기력도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야마토가 선두 전함의 갑판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떠올랐다. 어선 2명이 자신의 함대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치욕이었다. 전함대 돌격, 저 배를 침몰시켜라.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전함이 속도를 높였다. 바다가 전함들의 노젓는 소리로 울렸다. 수만 개의 노가 동시에 바다를 가르는 소리가 천둥 같았다. 아라달이 검을 땅에 꽂듯이 배의 바닥에 꽂았다. 별의 검에서 빛이 원형으로 퍼져나갔다. 배를 중심으로 거대한 빛의 보호막이 형성되었다. 보호막의 지름이 수십 보에 달했다. 보호막에 부딪힌 파도가 갈라져 양쪽으로 흘렀다. 전함이 보호막에 닿자 멈추었다. 충돌이 아니었다. 전함이 빛의 벽에 밀려 뒤로 물러난 것이었다. 그러나 300척의 전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압력은 아라달의 보호막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보호막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아라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별의 검의 빛이 깜빡였다. 그때 노을찬이 아라달의 등 뒤에 손을 얹었다. 혼자 버티지 마. 내 빛을 보태겠다. 노을찬의 빛이 아라달의 보호막에 합류했다. 금빛과 별빛이 합쳐지자 보호막이 다시 강해졌다. 2 사람의 능력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다. 보호막이 밀려오는 전함들을 밀어냈다. 선봉의 전함 여러 척이 뒤로 밀리며 서로 부딪혔다. 함대의 대형이 흐트러졌다. 야마토가 이를 갈았다. 2명이 300척을 막고 있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흑명신의 기운이 야마토의 몸에서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검은 안개가 야마토의 손에서 뿜어져 나와 바다 위를 달렸다. 검은 안개가 아라달의 보호막에 부딪혔다. 빛과 어둠이 충돌했다. 바다가 갈라졌다. 아라달과 노을찬이 동시에 힘을 쏟아부었다. 빛이 강해졌다. 검은 안개가 밀려났다. 그러나 곧 다시 밀려왔다.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이 대치는 반나절 동안 계속되었다. 두 화랑대 300척의 전함. 결과는 무승부에 가까웠다. 외국 함대는 상륙하지 못했고 두 화랑은 함대를 경멸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신라의 승리였다. 상륙을 저지한 것만으로도 시간을 번 것이었다. 해가 질 무렵 야마토가 함대를 후퇴시켰다. 밤에 전투하는 것은 불리했다. 특히 빛을 다루는 적과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었다. 야마토는 함대를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 정박시키고 다음 날을 기약했다. 아라달과 노을찬이 해안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지쳐 있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래밭 위에 주저앉았다. 도리가 달려왔다. 풍월주, 물입니다. 아라달이 물을 받아 마셨다. 노을찬은 모래밭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함대와 함께 물러가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라달, 오늘 우리 죽을 뻔했지. 그래. 그런데 안 죽었다. 그래. 노을찬이 웃었다. 내일도 안 죽자. 아라달도 웃었다. 그래, 내일도. 나 미사오는 북쪽 전선에서 고구려와 말갈의 연합군을 상대하고 있었다. 고구려의 기병 15,000과 말갈의 기마대 5,000이 합류하여 2만의 대군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신라의 북쪽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기병 2만은 엄청난 전력이었다. 보병과 달리 기병은 속도가 빨라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었다. 신라의 북쪽 방어는 산성과 고개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기병은 산을 우회하여 평지를 달릴 수 있었다. 미사온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었다. 그녀의 역할은 정보였다. 예지 능력으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신라군이 최적의 위치에 매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미사오는 산 위에서 눈을 감고 미래를 보았다. 남색 눈동자가 빛났다. 고구려 기병 7,000이 내일 새벽 중령을 넘는다. 나머지는 계림령으로 우회한다. 프리가 이 정보를 즉시 북쪽 전선의 신라 장군에게 전달했다. 장군은 미사온의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예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신라군이 중령과 계림령에 매복을 설치했다. 미사온의 예측대로 다음날 새벽 고구려 기병이 두 갈래로 나뉘어 남하했다. 매복에 걸린 고구려 기병이 혼란에 빠졌다. 좁은 고갯길에서 기병의 장점인 기동력은 무용지물이었다. 신라군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러나 미사오는 이 전투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미래를 볼 때 고구려 기병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의 눈에 외국 병사들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동공의 미세한 변형, 인간적 온기의 상실, 흑명신의 기운이 고구려군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정도가 달랐다. 외국 병사들은 거의 완전히 흑명신의 영향 아래 있었으나 고구려 병사들은 그 정도가 약했다. 아직 인간성이 많이 남아 있었다. 미사오는 이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판단했다. 고구려 병사들은 아직 구할 수 있다. 미사온이 말했다. 풀이와 누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구한다니요. 적인데요. 적이지만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흑명신의 기운에 오염된 것이다. 오염을 제거하면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다. 미사오는 하람별에게 급히 전서구를 보냈다. 흑명신의 기운에 오염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느냐고. 하람별의 대답이 돌아왔다. 시도해보겠다. 그러나 확신은 없다. 미사오는 결단을 내렸다.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을 하겠다고. 그녀는 신라 장군에게 진언했다.
가능한 한 적을 사로잡으십시오. 죽이지 말고 포로로 잡으십시오. 장군이 난색을 표했다. 전쟁에서 적을 살려두라니. 그것이 가능하겠소? 가능합니다. 매복 전투에서 적이 혼란에 빠졌을 때 항복을 권유하면 상당수가 응할 것입니다. 미사온의 예지 능력이 다시 작동했다. 그녀는 미래를 보았다. 항복을 권유했을 때 고구려 병사들의 반응이 보였다. 절반 이상이 항복했다. 그들은 원래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흥명신의 기운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뿐이었다. 기운이 약해지는 순간 본래의 마음이 돌아왔다. 미사온의 전략은 맞아떨어졌다. 중령의 전투에서 신라군은 고구려 기병 7천 가운데 4천을 포로로 잡았다. 나머지 3천은 퇴각했다. 계림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만의 대군 가운데 12,000이 포로가 되거나 퇴각했다. 포로로 잡힌 고구려 병사들은 포박된 채 후방으로 이송되었다. 그들의 눈에서 서서히 흥명신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투의 열기가 식고 포로가 되어 투쟁의 의지가 사라지자 흥명신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욕망과 분노도 함께 사그라든 것이었다. 병사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렸다. 그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몇몇은 울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미사오는 포로들 앞에 섰다. 그녀의 남색 눈이 빛나고 있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당신들의 마음을 어둠이 조종했다. 이제 그 어둠은 물러갔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포로들이 풀려났다. 무장은 해제되었으나 자유를 되찾았다. 고구려 병사들은 북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돌아서며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했다. 적에게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누리가 미사온에게 물었다. 저들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모아오면 어떡합니까? 미사온이 고개를 저었다.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보았기 때문이다. 미사온이 본 미래에서 풀려난 고구려 병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간 뒤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신라가 자신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이 고구려 내부에 퍼졌다. 그것은 어떤 군사 전략보다 강한 무기였다. 적을 살려준 것이 적의 전의를 꺾은 것이었다. 소식이 퍼졌다. 서쪽 전선에서 이사금온이 백제 병사를 살려두었다는 소식. 남쪽 해안에서 아라달과 노을찬이 전함에 돈만 태우고 병사를 직접 해치지 않았다는 소식. 북쪽에서 미사온이 고구려 포로를 풀어주었다는 소식. 이 모든 소식이 서라벌로 모여들었다. 서라벌의 백성들은 처음에 의아해했다. 전쟁에서 적을 살려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고. 적을 살려두면 다시 칼을 들고 올 것이 아니냐고. 그러나 결과가 그 의문에 답했다. 백제군은 퇴각한 뒤 다시 오지 않았다. 장수 흑치가 백제 왕에게 전쟁 중단을 건의했다. 신라 화랑들이 우리 병사를 살려주었는데 우리가 다시 칼을 들 수 있느냐고. 백제 왕은 흑치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흑치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다. 백제의 침공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고구려도 마찬가지였다. 풀려난 병사들이 전쟁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고구려 내부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커졌다. 고구려 왕은 추가 병력 파견을 보류했다. 이 소식이 서라벌에 전해지자 백성들의 반응이 바뀌었다. 화랑들이 한 일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칼보다 인간성이 더 강한 무기라는 것을. 백성들이 화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전에도 화랑은 존경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은 무력에 대한 존경이었다. 강한 전사에 대한 경외였다. 지금은 달랐다. 백성들은 화랑을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진정한 수호자로 보기 시작했다. 목숨을 걸고 싸우되 적의 목숨까지 지키는 존재. 전쟁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존재. 그것이 진짜 영웅이었다. 서라벌의 저작거리에서 아이들이 화랑 놀이를 했다. 이전에는 칼싸움을 흉내내며 적을 베는 신용을 했으나
이제는 달랐다. 한 아이가 쓰러진 척하면 다른 아이가 달려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어른들이 미소를 지었다. 하람별은 서라벌의 야전 병원에서 부상자를 치료하며 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화랑들이 전쟁에서 보여준 인간성이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씨앗을 뿌린 것이었다. 하람별 곁에서 새롬이 말했다. 하람별 언니, 부상자가 또 들어왔어요. 하람별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할 일이 있었다. 능력을 쓸 때가 아니었다. 능력은 중상자에게만 사용해야 했다. 기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상자는 약초와 손기술로 치료했다. 하람별은 능력이 생기기 전부터 뛰어난 약사였다. 능력에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수련이었다. 야전 병원에는 신라 병사뿐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의 부상자도 있었다. 이사금온이 살려둔 백제 포로 가운데 부상자가 있었고 미사온이 풀어준 고구려 병사 가운데도 부상을 입은 자가 있었다. 하람별은 구분하지 않고 치료했다. 적이든 아군이든 부상자는 부상자였다.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다. 백제 부상자 한 명이 하람별에게 물었다. 왜 나를 치료하느냐? 나는 너희의 적이다. 하람별이 대답했다. 지금은 적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다. 그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흥명신은 분노하고 있었다. 전쟁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서쪽 백제군은 퇴각했다. 북쪽 고구려군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남쪽 외국 함대만이 해안 앞에서 대치 중이었으나 상륙에 실패하고 있었다. 흥명신이 기대한 대규모 살육과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거짓과 탐욕이 폭발적으로 커져야 했으나 오히려 화랑들의 인간성이 적의 마음까지 바꾸고 있었다. 흥명신의 힘은 거짓과 탐욕을 먹고 자랐다. 전쟁이 격화되면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와 욕망이 커지고 그것이 흥명신의 양분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화랑들이 적을 살려주고 포로를 풀어주고 부상자를 치료하자 분노와 증오 대신 감사와 감동이 퍼지고 있었다. 흥명신의 양분이 줄어들고 있었다. 힘이 약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흥명신은 외국 함대의 선실에서 형체를 드러냈다. 검은 안개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다. 야마토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야마토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내일 다시 상륙을 시도하겠다. 이번에는 야간에 기습하겠다. 흥명신이 야마토를 내려다보았다. 붉은 눈이 차가웠다. 야간 기습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화랑들의 방식이다. 그들이 적을 살려주고 있다. 그것이 나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야마토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흥명신은 설명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우주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방법을 바꾸겠다. 흥명신이 말했다. 군대로 신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내부에서 무너뜨리겠다. 내부라니. 신라의 안에 이미 씨앗을 심어두었다. 석현이 잡혔으나 그 하나가 아니다. 더 깊은 곳에 나의 뿌리가 있다. 야마토의 눈이 커졌다. 신라 조정 안에 또 다른 배신자가 있다는 말인가? 흥명신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야마토에게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야마토는 도구였다. 유용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릴 존재였다. 흥명신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바다다를 건넜다. 그 기운은 서라벌을 향해 날아갔다. 누군가를 찾아서 이미 심어둔 또 다른 씨앗을 깨우기 위해. 서라벌의 한 저택에서 누군가가 잠에서 깨어났다. 눈이 검게 물들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 사람은 석현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진흥왕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는 인물이었다. 흥명신이 석현보다 먼저 심어둔 씨앗이었으나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씨앗이었다.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씨앗이 이제 깨어났다. 그 사람이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차가운 미소였다. 전쟁의 진짜 위험은 바깥에서 오는 적이 아니었다. 안에 있는 적이었다. 외국 함대와의 대치는 닷새 동안 계속되었다. 아라달과 노을차는 매일 바다로 나가 함대의 상륙을 저지했다. 야마토는 야간 기습을 시도했으나 노을찬의 빛이 밤바다를 대낮처럼 밝혀 기습 자체가 불가능했다. 새벽 기습도 시도했으나 미사온이 북쪽 전선에서 보내준 예측 정보가 정확하여 모든 시도가 차단되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야마토는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했다. 300척의 전함이 일제히 해안으로 돌진했다. 야마토 자신이 선두에 섰다. 그의 검에서 흥명신의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검은 기운이 바다 위를 뒤덮으며 아라달의 보호막을 압박했다. 아라달의 보호막이 깨지기 시작했다. 균열이 생겼다. 아라달은 검을 더 강하게 쥐었으나 야마토의 검은 기운이 너무 강했다. 흥명신의 힘이 직접 실린 공격이었다. 아라달, 보호막이 못 버틴다. 노을찬이 소리쳤다. 그도 전력을 다하고 있었으나 닷새간의 전투로 기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라달은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다. 보호막을 유지하면 자신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다. 보호막을 포기하면 외국 함대가 상륙한다. 어느 쪽이든 위험했다. 그때 아라달의 머릿속에 월성신의 말이 떠올랐다. 희생하면 새로운 능력이 각성된다. 아라달은 결심했다. 자신의 모든 기력을 한 번에 쏟아붓기로 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였다. 전투 능력을 잃을 수도 있었다.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다. 노을찬, 내가 마지막 힘을 쓰겠다. 내가 쓰러지면 나를 데리고 해안으로 돌아가라. 뭐? 안 돼. 같이 버텨야지. 버틸 수 없다. 하지만 끝낼 수는 있다. 아라달이 별의 검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검에 남은 모든 빛을 끌어모았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력과 직결된 빛이었다. 검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밝기로 빛났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었다. 바다 전체가 대낮보다 환하게 밝아졌다. 아라달이 검을 내리쳤다. 빛이 거대한 파도처럼 바다 위를 달렸다. 빛의 파도가 외국 함대를 덮쳤다. 전함들이 빛에 밀려 뒤로 날아갔다.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밀려나는 것이었다. 빛은 전함의 목재를 부수지 않았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오직 밀어내기만 했다. 300척의 전함이 일제히 수십 리 바다 밖으로 밀려났다. 그와 동시에 빛이 검은 구름을 관통했다. 흥명신의 기운이 바다 위에서 사라졌다. 검은 구름이 찢어지며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맑은 햇살이 바다 위에 쏟아졌다. 탁하게 변해 있던 바닷물이 본래의 푸른색을 되찾았다. 아라달이 무릎을 꿇었다. 검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별의 검의 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다. 아라달의 의식도 꺼지려 하고 있었다. 시야가 좁아지고 소리가 멀어졌다. 아라달. 노을찬이 아라달을 붙잡았다. 아라달은 노을찬의 팔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노을찬이 아라달을 업고 배로 돌아왔다.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해안에 닿았다. 도리와 가온과 비루가 달려와 아라달을 모래밭 위에 눕혔다. 아라달의 얼굴이 창백했다. 숨이 약했다. 그러나 살아있었다. 수평선 너머로 외국 함대의 모습이 보였다. 함대는 뒤돌아 외국으로 향하고 있었다. 야마토의 기암 위에서 검은 깃발이 내려가고 있었다. 첫 번째 승리였다. 도리가 눈물을 흘렸다. 풍월주가 해냈습니다. 노을찬은 아라달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빛을 다루는 자신의 능력으로 아라달에게 온기를 전하려 했다. 약한 빛이 노을찬의 손에서 아라달의 몸으로 흘러갔다. 일어나야지. 아라달, 아직 안 끝났잖아. 아라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가 본 것은 외국 함대가 물러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맑아진 바다와 하늘이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전쟁을 이긴 것이었다. 생명을 살린 전투였다.
하란별에게 긴급 전서구가 날아갔다. 아라달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하란별은 야전 병원의 일을 소리와 초롱에게 맡기고 즉시 가야 해안으로 달려갔다. 세롬이 함께했다. 하란별이 도착했을 때 아라달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하란별은 아라달의 가슴에 손을 대고 치유 능력을 발동했다. 초록빛이 아라달의 몸을 감쌌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상과 달랐다. 아라달의 몸에 상처는 없었다. 생명력 자체가 소진된 것이었다. 하란별의 치유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었다. 하란별은 온 힘을 쏟았다. 자신의 생명력을 아라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었다. 하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기력을 깎아서 아라달에게 전하고 있었다. 하란별, 그만, 네가 쓰러진다. 노을찬이 말렸다. 하란별은 멈추지 않았다. 괜찮다,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란별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초록빛이 아라달의 몸에 스며들었다. 아라달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숨이 깊어졌다. 눈꺼풀이 움찔했다. 아라달이 눈을 떴다. 첫 번째로 본 것은 하란별의 창백한 얼굴이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노을찬의 걱정 가득한 눈이었다. 세 번째로 본 것은 파란 하늘이었다. 검은 구름이 사라진 맑은 하늘이었다. 이겼느냐? 아라달의 첫마디였다. 노을찬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겼다. 네가 해냈어. 아라달이 고개를 돌려 바다를 보았다. 외국 함대가 없었다. 맑은 바다만 펼쳐져 있었다. 죽은 사람은 없느냐? 없다. 적도 아군도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아라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전쟁에서 이기고도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승리였다. 별의 검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아까 꺼졌던 빛이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희생이 새로운 능력을 각성시킨다는 월성신의 말이 맞았다. 아라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그 순간 별의 검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검의 표면에 새로운 문양이 추가되었다. 기존의 별자리 무늬 옆에 방패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보호의 힘이 강화된 것이었다. 앞으로 아라달은 더 넓은 범위를 더 강한 보호막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아라달이 일어섰다. 비틀거렸으나 곧 자세를 바로잡았다. 하란별이 그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 알겠다. 고맙다. 하란별. 아라달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전쟁의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흥명신은 아직 건재했다. 외국 함대는 물러갔으나 다시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라 내부에 흥명신의 씨앗이 아직 남아 있었다. 가야 해안의 모래밭 위에 5 화랑 가운데 셋이 서 있었다. 아라달과 노을찬과 하란별이었다. 미사오는 북쪽에 이사금호는 서쪽에 있었다. 셋의 마음이 멀리 있는 둘에게 닿았다.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5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다. 5 진리의 수호자는 떨어져 있어도 하나였다. 서라벌에서는 백성들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환호했다. 적을 물리쳤대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뛰놀며 화랑 이름을 불렀다. 아라달, 노을찬, 미사온. 화랑은 전사가 아니었다. 수호자였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사람을 지키는 존재였다. 적국의 사람까지도 그것이 화랑 정신이었다. 충효신용인, 우주의 5 진리. 그 진리가 전쟁터에서 증명된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 너머에서 흥명신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붉은 눈이 서라벌의 한 저택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마지막 씨앗이 있는 곳이었다. 흥명신은 기다릴 줄 아는 존재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진짜 어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는 법이었다. 밤이 되었다. 서라벌의 저택에서 누군가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 사람의 눈에 검은 빛이 잠깐 스치고 사라졌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직은. 바람이 불었다. 남산의 소나무 숲이 흔들렸다. 별들이 하람별에게 속삭였다. 조심해. 적은 밖에만 있지 않아. 하람별은 가야 해안에서 서라벌을 향해 걸으며 그 목소리를 들었다. 걸음이 빨라졌다. 돌아가야 했다. 서라벌로.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